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국제 외교, 그리고 하나 더 할 거예요. 북한 안보. 이렇게 두 개의 목차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외교입니다. 총 5개의 주제를 뽑아왔습니다. 자, 국제 이슈니까 여러 나라들이 나오겠죠. 먼저 독일. 가장 큰 이슈였죠. 굿바이 무슨 총리입니까? 자, 독일의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이제 경제를 부흥시킨 우리 메르켈 총리. 아름다운 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미국 이슈인데요. 미국이 27개국 중에 이제 나라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미국의 페드 연방준비위원회의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을 연임시켰습니다. 그 다음 국제유가 드디어 1년 동안 오르기만 했는데 하락 전환했고요. 중국의 유명한 부동산 2위 그룹인 헝다그룹 디폴트 파산이죠. 선언이 임박해 있다라는 소재 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독일입니다. 우리 굿바이 무티라 부르죠. 무티. 엄마란 뜻이에요. 메르켈 총리가 아름다운 퇴임을 했네요. 그 이후 이제 연립내각, 여러 당들이 합쳐서 내각을 구성한 숄츠 정부가 독일은 출범했습니다. 자, 16년간 독일의 총리였던 메르켈 총리 드디어 이제 자발적인 퇴임을 했는데요. 최초의 자발적 퇴임이라고 해요. 우리 메르켈을 뜻하는 수식어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독일인의 엄마다. 그만큼 이제 추앙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참 이런 그 수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최장기간 10몇 년 동안 재임을 했고요. 최장기간 재임. 여성 총리 1호. 더군다나 동독 출신의 첫 총리입니다. 최연소 총리이기도 했어요. 정말 많은 별명을 갖고 있네요. 주요 행적들을 보겠습니다. 자, 16년간 재임을 했는데 재임 초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죠. 서브프라임 사태. 그 이후에 2009년 유로존 위기, 그리고 한 2012년에 독일과 관련 없지만 남유럽, 2012년 남유럽, 글씨를 예쁘게 적어볼게요. 남유럽 위기 때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2012년 남유럽 재정위기가 또 있었죠. 보통 이제 피그스 국가로 부르죠. PIIGS 국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런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이 또 큰 역할을 했었고요. 그 다음 2015년 시리아, 중동, 그리고 일부 이제 북아프리카에 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 독일이 이제 난민들 많이 받아주면서 또 큰 역할을 했죠. 난민 사태. 2020년 코로나19까지 많은 행적이 있었네요. 이때 다 정말 좋은 역할들을 했고요. 평가. 독일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사람이다. 독일의 이제 수도 베를린을 관통하는 그 강 이름이 라인강인데요. 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면은 밑에 한번 볼게요. 2차 대전 패전했죠, 독일이. 패전한 독일의 경제 부활을 이끌었던 그 내용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이제 이 말을 따서 우리나라 이제 8, 90년대 고도 성장을 이끈 걸 뭐라 부릅니까?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죠. 그래서 독일 경제의 부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제2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독일의 지도자다. 그 이후 이제 솔츠 정부 출범했네요. 연립내각입니다. 사회민주당 빨간색, 녹색당 초록색, 자유민주당 노란색을 뜻하는 세 가지 색깔의 연립내각이다. 그래서 신호등 연정이다. 연립정부다. 라고도 불립니다. 그냥 크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 우리 중요한 거는 메르켈 총리죠. 시험에 잘 나오겠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네요. 미국이 중국, 러시아 뭐 등 27개국의 어떤 기업들한테 이 기업은 블랙리스트다 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주요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들을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이 큰 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블랙리스트 기업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발표한 미국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기업들. 중국 기업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중국과 지금 관계가 제일 안 좋으니까. 그 밖에 러시아, 심지어는 일본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블랙리스트란 말 어디서 나왔냐? 요주의 위험인물이란 뜻인데요. 17세기 잉글랜드 국왕 찰스 2세가 즉위하면서 우리 아버지 1세를 죄인으로 만든 그래서 사형을 선고한 정적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유래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게 있죠. 뭐 비슷한 리스트는 아니지만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 시대 보면은 요 비슷한 게 뭐가 있었죠?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영조, 정조에서 정조가 영조의 손자잖아요. 정조가 취임하면서 한 말이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했죠.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사도세자를 이제 죽음으로 이끌게 했던 그 정적들을 향해서 자기가 취임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 아빠 죽인 사람 혼낼 거야. 조심해. 뭐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정조도 그 즉위하면서 있었던 재임 기간 내내 그런 정적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협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미국 또 하나의 이슈가 있네요.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의장을 결정을 하는데요. 연임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첫 마디가 미국도 이제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걸 대응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죠. 물가 상승.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시킬 거다. 끌어올릴 거다. 우리 앞서 한번 살펴봤었죠. 11월 20일 날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연임에 성공했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지명했다. 그래서 그 이후 했던 이제 회의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자, 볼까요? 앞으로 미국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것이다. 그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돈을 푸는 정책, 양적 완화하는 정책을 축소하는 거. 돈을 푸는 걸 축소하니까 돈을 안 풀겠다. 긴축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푸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 다른 말로 또 자산 매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돈을 푸는 건 이해되죠? 자산 매입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보세요. 제가 정부, 그 연방준비위원회라고 할게요.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곳이고 이 밖이 민간이라고 할게요. 결국 민간의 돈이 많아져야지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정부는 그를 이제 이끄는 변수입니다. 그러면은 자,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자산을 매입했다. 민간이 갖고 있는 채권, 어떤 금융상품들을 매입했어요. 매입하면 민간한테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보세요. 돈의 흐름이 민간으로 풀려나가죠. 그러니까 민간의 양적 완화, 돈이 풀려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이 돈을 푸는 거다. 자산을 민간으로부터 매입하면은 돈은 시중으로 풀려나가니까. 그래서 양적 완화, 돈을 풀었다. 근데 그걸 축소한다는 거예요. 테이퍼링은. 그걸 축소한다. 또 다른 말로는요. 이걸 출구 전략,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출구 전략. 이제 그동안 돈 푼 거 안 하겠다. 출구 전략. 전체적으로 이런 걸 다 긴축적인 통화정책, 확장이 아니라 긴축이라고 말합니다. 테이퍼링의 어원이 뭐냐면요. 훈련량을 점차 줄여나간다. 운동선수의 훈련량을 점차 줄여나간다. 여기서 어원이 있어요. 점차 줄여나가니까 자산 매입을 점차 축소해 나간다. 긴축적으로 가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배경, 물가 상승. 우리나라도 물가가 뭐 3%대로 올라왔다 그랬죠? 미국은 더 심합니다. 12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은요. 6.8%. 39년 만에 최고치예요. 와. 이 6.8%면은 실제 현실적인 체감 물가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제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요. 자고 일어났더니 미국 사람들은 이제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뭐 소고기 가격이 자고 일어났더니 2배가 되었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미국도 금리를 이제 인상시킬 건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참고로 알아두시면은요. 2020년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더 낮습니다. 0.25예요. 그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2022년부터는 올라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미리 올렸죠? 미국은 2022년부터 뭐 한 3차례 정도 이제 2022년에 올릴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가 얘들도 없어지겠죠?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유가. 2021년에 계속 상승하기만 했던 국제유가가 드디어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크게는요, 뭐 가격이 바뀌려면은 공급이 많든지 수요가 줄든지를 봐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지고 있던 석유, 전략 비축유라고 하는 석유를 방출했습니다. 공급이 늘어났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수요 감소. 이거는 공급적인 측면, 수요적인 측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려는 그런 경기 회복 흐름이 잠정적으로 또 중단됐죠. 수요도 확 줄었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보통 국제유가 얘기하면은 이제 두바이유, 그리고 서부 웨스트 텍사스 원유, WTI 원유라고 부르죠. 이 두 개를 얘기하는데 이게 두 개가 6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80달러를 넘어가던 게 60불까지 하향 안정화됐다. 보통 뭐 1배럴당 60달러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또 특히 많이 쓰는 원유는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두바이유를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 석유는 이 두바이유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쪽 원유. 어쨌든 크게는 이 두 가지 원유가 대표적인 국제 유가라고 하고요. 거의 뭐 비슷하게 갑니다. 뭐 차이 나봐야 한 2, 3불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자, 이런 국제 유가 하락의 이유. 앞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급 측면, 수요 측면 둘 다 영향을 받았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미국의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방출하기 결정했고요. 그 밖에 미국이 우리도 가지고 있는 석유를 방출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럼 우리도 방출할게요. 인도, 한국, 일본 우리도 다 비축유가 있습니다. 다 거기에 동참했다. 이러면서 공급이 크게 증가했죠. 수요 측면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다시 경기 위축의 움직임, 수요 감소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수요는 감소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래프로 이제 많이 나타내죠. 이 세로축이 가격, 가로축이 양, 공급량, 수요양. 그다음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해서 공급, 수요 이렇게 있는데 색깔을 다 이렇게 해야겠네.
수요는 감소했고 공급은 증가했고 그러면은 최초의 이제 가격이 여기였다면은 두 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됐죠?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기폭점이 돼가지고 국제유가가 드디어 이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저도 이제 차를 조금 몰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자, 국제유가가 2021년에 꾸준히 이제 상승을 했다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한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2020년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2020년에 코로나19가 이제 초기에 터졌죠. 그러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감하면서 석유 가격이 막 폭락했잖아요. 당시에 이제 2020년 어떤 기억이 있나요? 뭐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다. 국제 유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다. 뭐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발생했어요. 석유를 갖고 있으면 보관료를 내야 된다. 그렇게 같이 했었는데 그렇게 수요가 급감하자 오펙 보통 석유 수출국 기구라고 그러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데다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입국으로 돼 있는 이 오펙에서 생산량을 급속하게 줄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생산을 막 줄인 거예요. 석유 가격을 유지하려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경기가 회복하면서 수요가 다시 점차 늘어났어요. 근데 오펙은 생산량을 안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 계속 이제 작년에 2020년에 유가 떨어졌던 게 오펙이 생산량을 급속하게 줄이니까 그리고 수요가 또 살아나니까 2021년 들면서 유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거기에 하락 전환 기폭제가 됐던 게 요 두 가지 영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좀 다시 유가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다음 이슈입니다. 자, 뭘까요? 중국이네요. 중국의 유명한 부동산 그룹 헝다그룹이 디폴트를 이제 곧 선언할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거죠.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디폴트 상태다. 실질적으로는 디폴트가 뭐냐? 채무 불이행이죠. 쉽게 말하면 파산입니다. 12월부터 돌아오는 채무 상환이 지금 어려운 상태예요. 우리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모라토리엄이란 용어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 자, 디폴트가 파산, 채무 불이행이라면 모라토리엄은 채무 상환을 연기해달라. 연기예요. 파산이 아니고 연기.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헝다그룹 자세히 살펴볼게요. 중국 2위의 부동산 기업입니다. 왜 헝다그룹이 파산날 위기에 처했냐? 중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속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규제랑 무섭죠? 그죠? 규제를 강하게 했습니다. 부동산 기업의 부채 한도 축소. 가게도 한 개인들도 집을 살 때 대출을 끌어가야 사지만 기업도 집을 지을 때 자기 돈으로 다 짓는 게 아니고 대출을 끌어가지고 집을 짓고 또 미리 분양금을 가게한테 소비자들한테 받아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게 다 부채로 남겠죠. 부채 한도를 축소했고요. 또 집을 지으려면 남의 돈도 끌어와야겠죠.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헝다그룹이 그동안 이제 많이 그 부채를 높여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돈 별로 없이 막 집을 지었는데 그거를 규제를 하니까 헝다그룹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렇게 헝다그룹 말고도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의 많은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뭐 알리바바 규제도 뭐 몇 년 전에 있었죠. 그거 말고 최근에 또 규제했던 게 중국의 민간기업 찾기 디디추싱이라는 기업입니다. 디디추싱이 중국 정부의 어떤 뭐 허락 없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몇 달 전에 상장했는데 이제 열받은 거죠. 중국 정부가 상장 이제 폐지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디추싱
어떤 기업이냐? 중국 체제의 차량 공유 기업, 우버, 그랩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공유 기업 디디 추싱. 나스닥에 중국 정부의 합법적인 게 아니고 중국 정부의 어떤 중국 정부가 상장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상장했다가 결국에는 상장 폐지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섭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국제 외교 관련된 5개의 소재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북한 안보 관련된 3개 소재. 자, 한국과 미국 함께 이제 북한을 대비해서 작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작전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소재가 하나 있고요. 또 예비군 간부들 비상금 복무제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개선하는 거. 그리고 매년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하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이 3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대비해서 특히 북한 핵에 대비한 작전 계획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작전 계획이라고 부르는데요. 6년 만에 이 작전 계획을 대폭 손질합니다. 자, 작전 계획의 약자예요. 작계. 배경은 미국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죠. ICBM, 인터콘티넨탈, 대륙간, 그죠? 밤 미슬인가? 하여튼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핵 발전이 핵무기가 가속화되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 계획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안보 협의회에서 새로운 전략 기획 지침, SPG라고 불러요. 뭐냐? 전략 기획 지침, Strategic Planning Guidance. 작전 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 작전 계획을 짜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했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전 계획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들어지겠죠. 이 작전 계획의 이름이 기존에는 오플랜 5015, 작계 5015였어요. 2015년에 만들었다. 5015년 아니고 2015년인데 O가 들어갔죠. 오플랜, 오퍼레이션 플랜이라 해서 O란 말을 그냥 끼워 넣었어요. 이게 어떻게 바뀔 거다? 오플랜, 오퍼레이션 플랜 2022, 2022년에 만들어질 거다. 오퍼레이션, 운영 플랜, 작전 계획, 오플랜 5025가 만들어질 거다. 기존의 이제 작계는요, 2015년에 만든 거는 최초로 우리도 선제 타격하자 이런 게 도입됐고요. 이번에 이제 할 것은 또 거기를 또 업그레이드한 선제 타격 플러스 알파를 또 추가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작계 말고 우리 그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 항상 이슈화 되는 거 하나 더 추가로 알아두시면은 이 전작권이죠. 전시작전 통제권. 전시가 되면은 북한이 쳐들어와요. 이 전시를 이제 지휘할 핵심을 누가 가지냐? 지금 미국 가지고 있는데 아마 다음 정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 전작권의 지휘권을 아마 미국으로부터 넘겨받지 않을까? 뭐 이런 전작권 우리가 넘겨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예비군 관련돼서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학생들 취업 준비하면서도 이 비상금 복무제 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비상금 근무제라고 해서 예비군 간부, 우리가 이제 군대에 전역하면은 병장으로 전역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간부급이죠. 비상근 맨날 가는 게 아니다. 1년에 몇 번만 간다. 그러면 훈련비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제 뭐 현재 또 있어요. 이 예비군 간부 비상금 복무제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요. 훈련을 주로 주말에 한 10일 정도 이렇게 하면은 예비군들이 10일 정도 가서 추가로 근무하면은 훈련하면은 한 10만 원 평일은 주말에 하니까 주말 15만 원, 150만 원 받는 거죠. 쏠쏠하죠. 그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10일이 아니라 한 180일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2022년에 한 50명 정도로 시범 실시한 후로 이제 점차 늘려나가겠다. 왜 이런
비상금 복무제가 자꾸 확대가 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저출산으로 병력 인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선진국들도 이런 예비군 활용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런 데도 이런 예비 전력들, 군대 제대한 사람들을 정예야 하고 복무시키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이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있어요. 예비군 간부 비상금이 아니고 비상근 복무제도. 요거 활용해가지고 좀 지금 한 며칠씩 한 10일, 20일 이렇게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짧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북한 안보 마지막 이슈네요. 자, 유엔이 올해도 연속해서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표결 없이 컨센서스란 말은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그동안 계속 인권 침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규탄한다. 그래서 채택했다. 요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